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두산이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3,0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3.18%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조 2,513억 원으로 1.45% 줄었고 당기순이익은 1,812억 원을 기록해 767.84% 늘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매출이 3조 5,98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1,25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72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8% 줄었고 매출은 1조 4,8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2% 감소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1,735억 원으로 2015년 2분기 대비해서 126.9%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매출은 1조 6,1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2% 줄었습니다. 당기순이익은 2,2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6.5% 늘었습니다. 두산건설은 연결 기준 2분기 영업이익이 103억 1,2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5.6% 증가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113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늘었고 당기순 손실은 331억 400만 원으로 24.3% 늘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은상입니다. 오늘은 먼저 샘플러스의 김영구 멘토를 화상으로 불러보겠습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미국 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의 투자자가 순매수 행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재미있는 장세가 펼쳐질 것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투자 조언 좀 주십시오. 네, 글로벌 증시 정말 예상대로 18,500포인트까지 올라왔죠. 이제는 2만 포인트까지 한번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자, 달리는 말은 항상 그 가속도는 꺾을 수가 없어요. 그게 추세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이 추세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 사이클이 들어대면 이 돈의 흐름은 이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지금은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 주식시장에 돈을 많이 쏠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30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 선수, 제가 예상했던 대로 18,500포인트 어느새, 금융 이벤트의 저가 매수, 이벤트는 이벤트다라고 시작할 때부터 끌어올리기 시작해서 18,500포인트까지 갔습니다. 자, 여기서 꺾이지 않아요. 옆으로 에너지 또 옮겼다 한 파동이 더 나와요. 그래서 2만 포인트까지 한 번은 투자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근데 좀 더 지켜봐야겠죠. 자, 흐름은 윗방향으로 열려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라스닥도 볼게요. 라스닥도 5,000포인트, 어느새 5,000포인트까지 와있죠. 다음으로 5,200포인트까지 여기 언저리까지는 한번 레벨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네요. 자, 세다는 얘기예요. 매번 얘기를 드리겠지만 글로벌 증시는 특히 미국 시장은 정말 센 장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율 한번 볼게요. 환율은 요 저점 라인 1130원, 20원 라인까지는 한번 밑으로 내려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네요. 자, 중국 볼게요. 중국도 300포인트 요 원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네요. 저 위쪽으로 열려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3,100포인트가 마지노선이다. 이 라인을 뛰어넘으면 위는 확 열려있는 시장이 돌아온다. 이렇게 잡고 싶네요. 자, 유가를 보겠습니다. 유가도 얘기했듯이 45달러에서 50달러 이 박스권을 계속 잡고 에너지를 웅축한 다음에 다시 레벨업이 된다.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잡고 싶네요. 자, 국내 지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지수 어때요? 좀 흐지부지하죠? 네, 국내 지수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국내 지수 언저리 있죠? 2000포인트 언저리. 이 중요한 건 뭐냐면 2000에서 2050포인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마디잖아요. 한 마디 50포인트에 대한 이 마디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결국 보면 지지부진하다는 상황을 느낄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바닥주들이 움직이니까 바닥주들이 많이 밑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포트를 갖고 계신 분은 별 변동성이 없을 거예요. 바닥주는 튀어 올라오고 중간값에 있는 종목들은 시기부진합니다. 시세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자, 2000포인트에서 2050포인트 외국인의 기조, 수급의 기조를 잘 체크해 보면 답이 해답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자, 2050포인트 넘어가면 저기 위에 꽉 열려있다. 출파할 것 같다는 장 좋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으면 됩니다. 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700포인트 언저리를 앉아놓고 아래 위로 흔들어 놓고 있죠. 자, 변동성이 세지 않다는 얘기예요. 자, 훅 올라왔다 훅 밀리고 훅 올라왔다 훅 밀리고. 자, 여기는 에너지 웅축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00포인트를 잡아놓고 705포인트 이 라인을 레벨업 되면 위에는 뻥 열려있어요. 여기서 시간과의 싸움을 할 겁니다. 에너지 웅축 단계. 그래서 좀 지지부지할 거예요. 올라가다 떨어지고 그렇게 시장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내 지수를 한번 동시효과를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는 한 1.2포인트, 코스닥은 0.009. 자, 아침에 세게 들어온 종목들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세게 들어오는지 한번 서서히 SWH 하이소닉, 자, XINC, 자, 지어소프트, 한일진공, 성창 기업지주, 자, 이쪽에 매기가 좀 붙네요. 대진정보, 일신바이오. 자, 이건 동시효과입니다. 동시효과는 한 55분 돼야 가격이 거의 아침에 시가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디지털 주선도 한 5%대, 그 다음에 코아로지, 그 다음에 동진세미캄, 그 다음에 코디에스 이쪽으로 좀 매기가 붙네요. 자, 한국과 컴퓨터 조금 붙고요. 자, 이쪽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포켓몬고의 열풍은 조금 식지 않을까, 식을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추배보다는 눌림목이 들어왔을 때 매수 관점을 보자. 이런 코멘트를 드리고 싶네요. 자, 아침에는 한 7포인트, 한 5포인트, 플러스에서 시작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지지부진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방향 전체는 어느새 언젠가 팍 튀어오르는, 그런, 시장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장에 지지부진한다 해도 종목이 안 간다 해도 한번 레벨업 때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그 코멘트를 주고 싶네요. 종목들이 박스권에서 있어서 계좌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라인은 바로 아침에, 점프하듯이 그냥 레벨업이 되거든요. 그때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좋습니다. 자,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손해가 많다라고 하신 분들께서는 그냥 끌고 가세요. 그거 팔고 다른 거 사지 말고 그냥 들고 가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좀 빨리 끝나는 방법에 추천 종목을 내일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내일 추천 종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 개골개골 팍팍 에너지를 드렸습니다. 오늘 또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장은 조금 지지부진할 수 있겠지만 일단 물량 뺏기지 말고 들고 있는 종목이 손실이더라도 들고 가보자라는 전략도 조정받으면 매수 전략까지도 유효하겠죠. 샘플러스의 김용구 멘토와 함께 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의견 듣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를 통해서 문의 주시거나 또 밤 9시부터 시작되는 주식 챔피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소개구리, 황소개구리 점프업 시간이었습니다. 예,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만나 뵙게 될 분을 통해서 시청자분들께 심장이 두근거리는 맥이 뛰게 하는 종목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박남열 부장의 투자의 맥 시간입니다.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노전입니다. 예, 증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함께 동승해서 수익을 낼 만한 종목들을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맥을 뛰게 할 종목 어떤 종목일지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원익큐브를 들고 나왔는데요. 플렉스블 배터리에 대한 어떤 상용화 인박으로 인해서 원익큐브가 갖고 있는 전도성 고분자 전해질 원점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한 회사입니다. 따라서 그 전도성 고분자 신소재라는 뭐냐면 전기가 통하는 플라스틱 소재를 수십 나노미터의 얇은 방망으로 제조하는 원청 기술입니다. 그 플렉스블 배터리의 그 첨부된 그 자료를 보게 되면 단 몇 초 만에 급속 충전이 가능하고요. 배터리 충전 용량을 기존 전지보다 3배로 많아가지고 3배 이상 오래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각계의 그 배터리 관련, 전기차 배터리 관련 회사, 그다음에 스마트폰 관련, 배터리 관련 회사에서 세도 문의가 좀 일 수 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용화 임박하고 있다는 부분 체크볼 필요가 있다. 일단은 지금 보게 되면 그 고해 전해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특허를 2003년 12월에 미국 특허를 추진했고요. 국내 특허는 2004년 10월에 특허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갖고 있는 기술을 자회사 나노이닉스라는 회사에서 갖고 있습니다. 지분 가치로 따지면 한 3천억 정도 가치 좀 품고 있는데요. 주가에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추천드리고요. 특히나 지금 계열사 워닝 머티리얼즈에서 5%의 비중으로 해서 최근에 지분을 확보했던 부분은 반도체 공정에서도 전도성 고분자를 적용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아마 그 지분을 확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일본에 상장되어 있는 그 자회사 온쿨라스 바이오파마라는 회사에서 표적 항암제 임상 착수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혈액 안에 몸체 안에 있는 혈액 안에서 돌아다니는 항암제의 그 물질을 추적해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임상 실험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체크할 수 있는데 최근에 그런 부분에서 제약주로도 좀 손색이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원익큐브는 자회사의 지분 가치가 지금 주가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 전략을 짜게 되면은 그 일봉상 차트를 한번 올려주십시오. 보시면 2주간의 그 행보를 통해서 매물 흡수 과정이 좀 마무리되는 국면인데요. 일봉상 3,6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탄력적인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상으로 보면 4월 20일 날 410만 주, 6월 9일 날 310만 주의 그 거래량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저점이 올라가고 고점이 올라가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물량을 뺏기지 않고 가져가시면 좀 수익을 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목표가 5,500을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 2,700원을 제시해드립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종목 추천 시간을 굉장히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원익큐브로 오늘 주셨습니다. 자, 회사 지분 가치가 주가에 반영된다면 주가는 더 크게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종목을 볼 텐데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렌텍을 갖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종목 선정 이유와 또 기술적인 분석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최근에 지금 그 포켓몬고에 대한 열풍이 좀 대단한데요. 포켓몬고는 그 닌텐도가 개발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과 증강현실이 결합된 스마트폰 게임이죠. 테마로 그칠 수도 있지만 저희들 생각에서 그렇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최근에 그 중국 천진이나 해주 법인이라는 그 이렌텍의 그 법인이 있는데요. 그 삼성전자와 삼성SD의 배터리팩 납품사죠, 이렌텍이요. 그런데 삼성에서 5일 전에 중국의 BYD 전기차에 5천억 투자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렌텍이 갖고 있는 배터리팩 납품사로서의 어떤 그 위치도 좀 마킹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천진이나 해주의 법인이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인접거리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BYD 전기차에 대한 어떤 수혜주로도 좀 노려볼 수 있는 대목이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과거에 7년 전에 보면 제가 이제 이렌텍 기업 탐방을 했을 때 포켓몬고 제작사 닌텐도라는 회사와 게임 개발, 콘솔 게임기 개발을 했던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닌텐도와 좀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2월 달에 보면 우리 3D TV용 안경 파보 삼성에서 만드는 거기에다가 더 업그레이드해서 만든 제품이 하나가 있죠.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같이 구현해낼 수 있는 스마트 글래스를 좀 만들어서 출품을 했었는데요.
아직 매출의 부분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는 것은 국내 시장이 아직 커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포켓 몽고로 인해서 어떤 시장이 형성된다면 스마트 글래스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강 현실에 대한 기술, 그다음에 스마트 글래스의 어떤 업그레이드 부분, 이런 부분이 아마 주가에 녹아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10월, 올 지금 다가오는 10월에 소니 플레이션이라는 출시 예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의 소니사에서 만든 가상현실 기기인데요. 요게 아마 증강현실과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투자 전략을 보게 되면 3일 전에 거래량이 700만 주 터졌죠. 어제도 거래량은 530만 주 터졌고요. 근데,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윗골이 달린 양봉이 두 번에 걸쳐서 음봉을 감싸안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량을 흡수해 가면서, 저점, 분할 매수가 가능한 군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제가 1만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6천 제시해드리는데 오늘의 관전 포인트는 하이소닉이 상한가를 유지를 해서 마감한다는 그런 가정하에 들어가기로 합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1만을 제시하지만 자체적으로 흔들림이 크지 않는 한은 보유한 좀 유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6천 원 제시해드립니다. 예. 포켓몬고의 열풍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시면서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이렌텍을 주셨는데요.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셨다는 말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또 뵙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원주지점의 박남열 부장님과 함께 관련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지금 시각이 8시 57분입니다. 개장을 약 3분 정도밖에 안 남겨두고 있는데요. 두 분의 전문가부터 빨리 소개를 해드릴게요. 손현진 멘토, 조비 멘토 이렇게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본격적으로 장 분석하기에 앞서서 투자 포인트 한 말씀씩 짧게 좀 듣겠습니다. 문현진 멘토님. 네,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2020포인트를 뚫지 못하고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2000포인트라는 게 심리적인 저항대이기 때문인데요. 지금 관점에서 매수를 하는 게 좋냐, 또는 매도를 하는 게 좋냐라고 굉장히 많은 전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매수를 해놓고 흔들리더라도 좀 단기적인 조정을 조금 받더라도 참아낼 수 있다면 매수를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나는 조금 관망을 하면서 돌파를 하는지 아니면 조정을 받는지 확인한 후에 조금 매수를 해보겠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은 매도 관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저는 매도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단기 투자 그리고 항상 안전주의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요. 제 원금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올라가느냐 마느냐 동전 던지기랑 똑같다. 그러면은 반반 확률의 어떠한 내 목숨을 내 피 같은 돈을 걸어보느니 차라리 확실하게 확인을 한 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더 많을 때 매수하는 게 더 어떨까라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장에서는요, 조금은 현금 비중을 들고 있는 사람이 결국엔 웃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지만 단기 조정을 받을 때 어떤 종목들은 올라갈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10%, 20%가 빠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매수를 한다면은 10%, 20% 공짜로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왜 비싸게 다들 사려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매도 관점을 유지하면서 현금 비중을 조금만 늘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안정적인 단기 투자자 문현진 멘토께서는요, 코스피가 2020까지 올라온 지금 자리는 단기적인 매도 관점이 유효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비 멘토님은 어떠세요? 네, 일단은 차트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이 그동안 참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한 번도 조정을 받지 않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누가 봐도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자리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악재라도 크게 반영을 하는 시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기 조정이 들어왔을 때 그때 신규 매수하셔도 늦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때 단기 조정 왔을 때 매수, 그리고 이미 홀딩 하셨던 분들이라면 계속해서 홀딩 가져가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7월 19일
화요일장 이제 막 개장이 됐습니다. 예상 7일 지수를 보니까 소폭 상승 출발이 예상이 됐었는데요. 코스피부터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보겠습니다. 문현준 멘토님. 네, 지금 오늘 장은 조금은 상승을 해서 시작했습니다. 0.16% 정도 올라가면서 2024.41포인트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게 유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오후장을 조금 지켜봐야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점쟁이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저희는 전문가로 앉아있기 때문에 오늘 지수는 일단은 시작한 거 확인을 했고 조금 갭으로 상승을 시작한 만큼 그렇다고 해도 그 갭이 크진 않습니다. 그만큼 오늘은 조금 장이 지지부진할 수 있겠다. 그러면 오늘은 조금 포트폴리오상의 수익 난 종목들을 청산하시면서 오히려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들에 조금 더 물타기를 진행하셔서 탈출을 깨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 1, 2주, 한 달 정도 사이에는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이 올라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조금 왔다 갔다 하는 편입니다. 삼성전자가 0.5% 정도 내려가고 있고요. 150만 원을 지켜내고는 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많이 올라온 만큼 조금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삼성전자 떨어지는 만큼 오늘 지수 조금은 빠질 수도 있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전체 업종들이 조금은 지지부진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거의 1%대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전력도 많이 조정을 받았었죠. 지금 올라가다가 최근 굉장히 많이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62,000원대를 뚫지 못하고 거의 6만원대에서 62,000원대로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오늘 드디어 갭으로 조금 뜨면서 상승하려는 의지가 조금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움직임, 삼성전자 우선주가 0.73% 정도 같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이 오늘은 0.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큰 추세로만 본다면은 상승하려는 우상향의 모습이 조금 보인다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인 만큼 삼성물산 조금 더 지켜보면 어떨까 싶고요.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아직은 매도 관점이 아니고 본전가에 오신 분들도 지금은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조금 빠지고 있습니다. 1% 정도 내려가고는 있지만 횡보 구간을 좀 지키고 있다. 그리고 횡보 자체가 가로로 180도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약간의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조금의 상승을 하려고 하는 의지다. 그리고 박스권 하단부쯤이기 때문에 매수 관점에서 조금 지켜봐도 좋지 않나 싶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다시 한번 저점 라인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42만원을 지켜내면서 45만원 다시 돌파하려는 힘을 모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 이 라인이 깨져버린다면은 밑으로 하향 추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요즘 반도체 업종이 조금 각광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우상향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가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라인 상장 이후에 재료가 공개되자마자 급락을 했었는데요. 급락 이후에 이제 다시 한번 반등은 오늘 처음이 나온 것 같습니다. 0.8% 정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 미리 이렇게 재료가 공개되고 난 다음에 급락을 했을 때 사셨던 분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였고요. 그리고 미리 사셨던 분들에게는 단기적인 악재였기 때문에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아무래도 최근 관심주죠. 철강 업종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냐의 기로에 섰는데 포스코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철강 업종 다시 한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는 철강 업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항상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 오늘은 0.6% 정도 내려가면서 약보합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삼성생명도 오늘은 약보합, 그리고 신한지주, LG생활건강은 각각 0.26%, 0.7%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텔레콤과 KTNG는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흐름인데요. 추세상으로만 본다면 KTNG도 마찬가지로 상승 이후에 조금 횡보 구간이다. 그리고 SK텔레콤은 바닥권에서 오른쪽으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한다면 SK텔레콤은 이제 조금 시작 단계, 엑셀을 조금 밟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조금 관심 있게 보시고요. 올해 대형주는 꾸준히 저가에 있는 종목들은 사놓고 1년, 2년이고 들고 간다면 올 말, 내년 중반까지만 본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로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 한번 잘 선별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가 있네요.
앞서서 손실 종목 물타기 하면 반등을 반드시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었잖아요. 예. 손실 종목이라고 무조건 다 물타기 가능한 건 아닐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손실성 종목이라면은 전부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내려가는 종목이 있다면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또 올라가는 종목이 있으면 내려가는 종목도 있고요. 그리고 한 종목의 차트만 보더라도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내려갈 때가 있으면 당연히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에 사셨던 어떤 종목이든 간에 굉장히 고점에서 만 원에 샀는데 지금 1,000원이다. 절대 탈출 못합니다. 뭐 한 10년, 20년이 걸려야 탈출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평균 단가를 낮춰버린다면은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버리는 거죠. 만약 내가 이 종목을 손절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탈출을 할 것인지만을 고민을 한다면 이 종목 가치가 있을 때 조금 탈출할 수 있지 않나. 그러면 그 저가 메리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럴 때 종목 상담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냥 괜히 물려가지고 겁날 때가 아니라요. 이 종목이 지금 내가 물타기를 해서 탈출을 할까 아니면 손절을 할까 굉장히 고민이 될 때 전문가들에게 물어봐서 상담을 하는 거지, 그냥 샀는데 1, 2% 빠졌다고 아이고 어제 샀는데 오늘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상담하는 것은 저는 주식할 조금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마인드가 조금 갖춰져야 되고요. 그리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리고 손절할지 손절하지 않을지 정도는 판단할 줄 아는 주식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문현준 멘토의 반가운 소식은 손실난 종목 지금 물타기를 한다면 반드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승 출발이 됐는데 장중에 하락 반전을 하는 등 아직까지는 뚜렷한 방향새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쪽 상황 볼게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봐주세요. 네, 일단은 코스닥 현재 703.63포인트로 0.39% 좀 상승 중에 있는데, 일단은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봉 차트인데, 일단 1분봉 차트인데 시가를 띄었을 경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 같은 경우는 시가를 띄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바라겠습니다. 7월 8일은 시가를 좀 띄었습니다. 근데도 떨어졌어요. 근데 7월 12일 날도 역시 시가를 띄었는데 떨어지고요. 10월 11일 날도 떨어졌습니다. 자, 7월 13일 날도 떨어졌고요. 7월 14일 날도 시가 떨어뜨리자마자 떨어뜨렸습니다. 자, 7월 15일 날도 시가 올리자마자 떨어뜨렸습니다. 자, 7월 18일도 시가 떨어뜨리자마자 올리자마자 떨어뜨렸습니다. 자, 이게 시장이 확률적으로 본다면은 시장이 강하게 올라갈 정도의 어떤 미국 시장이 마감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계속 떨어진다라는 것은 아니고, 일단은 아침 오전장은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나중에 이제 11시 좀 지나서 점심 좀 지나서부터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이 셀트리온이 0.3%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별로 크게 상승은 아닌데 그래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 치고는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카카오가 마이너스 이제 0.11% 좀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고요. CJ ENM이 0.27% 좀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1.19%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메디톡스가 참 많이 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이 1% 정도 상승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노엔 역시도 그동안 좀 많이 올랐었다가 단기 좀 조정을 받고 2%대 가까이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바이로메드는 0.65% 상승 중에 있고, 코미팜도 0.8% 정도로 아직 뚜렷하게 상승 모습이 나타나진 않은 것 같고, 이제 컨투스가 1.18%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케어젠이 오늘 마이너스 0.51%로 일단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는 카카오와 케어젠이 음봉으로 지금 자리를 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SK머티리얼도 1% 좀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파라다이스도 그동안 참 많이 빠졌었죠. 10% 좀 빠졌는데 아직까지는 반등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0.66% 좀 보합권 쪽에 유지하고 있고, 코오롱생명과학도 0.78% 나오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도 0.49% 올라가고 있고요. 휴젤 역시 1%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GS홈쇼핑도 역시 보합권 쪽에 유지하고 있고, 일단은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은 카카오와 케어젠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은 보합권이나 또는 상승세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전장은 조금 하락세를 좀 면치는 못할 것 같으나, 오늘 단기로만 본다면은 오후장부터는 조금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큰 그림을 한번 더 봐야겠죠. 큰 그림은 역시나 계속해서 좀 고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한번 들어올 것입니다. 작은 악재라도 악재라는 것은 시장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작은 악재도 좀 크게 하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매수 시기에 맞춰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역시 개인이 항상 매수하시고 있죠. 52억을 매수하고 있고, 기관이 6억 정도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오늘은 이제 53억을 매도하고 개인과 기관이 오늘 양 매수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또 수급 상황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전약 후강장을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오전 중에 좀 매수를 해보면 좋겠네요. 오전 중에는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코스닥 시장 한번 볼까요? 분봉 차트 다시 한번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떨어집니다. 그렇죠? 떨어지는 게 맞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오후장이 돼서 올라간다. 좋습니다. 근데, 지수가 올라간다고 해서 종목들이 바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기계식 답이 아니기 때문에 종목이 상승이 나오더라도 내일 또 하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 오늘 매수했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올라가지 못할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떨어지게 되면 손실을 입게 되니까 오늘은 좀 종목을 좀 추천을 좀 피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오늘 분봉 차트로만 피한다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일봉 차트로 보면은 단기 좀 고점에 있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기다리면은 2%, 3%, 5% 공짜로 좀 챙길 수가 있는데 미리 좀 들어가서 마이너스 3%, 5%를 좀 하락을 한 상태에서 굳이 매매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 쉬고 다음 주나 또는 목요일 날도 제가 좀 나오거든요. 목요일 날도 좋은 종목 있으면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일단 매수 관점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래도 어떤 종목을 향후에 사보면 좋을지를 알아봐야 하니까 오늘 앞서 이제 수급 잠깐 봐주셨는데요. 수급 이어서 좀 봐주시고요. 또 테마별로 어떤 종목들이 눈에 띄는지도 살펴주세요. 네, 일단은 수급 한번 봤죠. 수급은 기관하고 개인이 좀 매수하고 있고 상승 상위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할까요? 오늘 많이 올라가는 것들을 코스닥 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링네트가 오늘 좀 24%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소닉도 역시 엑사이언스 좀 16%, 24% 정도 나오고 있는데 상한가가 일단 오늘 없습니다. 상한가가 없다는 말은 좀 시장이 좀 좋지는 못하다. 강하게 탄력적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다. 보통 시장이 좋으면은 상한가가 한 6개 정도 나오는데 오늘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죠. 그만큼 좀 시장이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것을 보고 거래소까지 제가 합쳐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SWH가 좀 재무가 좀 부실한 종목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인테스, 지어소프트, 코아로직 등 대성 미생물 그리고 또 많이 올라가는 것들은 INC, 그다음 SY 패널이라는 종목들이 경고 그리고 이제 재무가 좀 부실합니다. 재무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재무가 부실하거나 경고 종목이 상위권에 많이 올라와 있으면 시장이 강하게 못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시장이 강하게 올라간다는 뜻은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잘 올라가야지 시장이 참 잘 올라가는 편이거든요. 자, 오늘 또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은 좀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천 종목은 아니고 관심 있게 보시다가 좀 시장이 하락을 했을 경우 단기 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 먼저 파워로직스가 되겠습니다. 파워로직스 목표가는 항상 말씀드렸죠. 장기로 보실 분들은 장기로 가져가시고 수익률 얼마든 챙기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한번 가져가 보셔서 원하는 수익률에 매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오위즈 홀딩스도 이제 상당히 좋으니까 네오위즈 홀딩스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TK 케미칼 역시도 상당히 좋습니다. 아주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는 종목이죠. SBS 컨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SBS 컨텐츠 역시도 지금 자리가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SBS 컨텐츠고 자, YB엠넷도 상당히 좋습니다. YB엠넷도 지금 저평가에서 약간 상승을 했는데 아직은 목표가까지 도달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세중도 있죠. 세중도 0.72% 상승 중인데 요거 곧 있으면 이제 목표가 좀 도달하기 전에 단타로 한 들어가실 분들은 들어가셔서 매수 이제 수익 극대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 6개에서 7개 종목을 추천드렸는데 오늘 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 반드시 좀 조정이 나올 텐데 그때 싸게 매수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관심 종목을 드리는 겁니다. 예, 조비 멘토님께서는 오늘도 관심 종목으로 6개 정도를 말씀하셨는데요. 다시 한번 언급해드릴까요? 파워로직스, 네오위즈 홀딩스, TK 케미칼, SBS 컨텐츠 허브, YB엠넷, 세중까지 한 번 더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코스닥 쪽 봤으니까 코스피 수급 상황 봐야 될 것 같고요. 업종별 흐름 찍겠습니다. 문현준 멘토님. 네, 오늘은 조금 수급이 개인이 250억 정도를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외국인이 오늘은 73억 원 정도의 초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165억 원 정도의 매도세를 조금씩 키워나가고 있는데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샀죠.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파는 걸로 봤을 때 지수에서 조금 차익을 노리려고 하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선물에서 미리 팔아놓고요. 그리고 지수를 떨어뜨린 다음에 다시 한번 매수대로 돌아선다면은 그만큼
시세 차익이 나는 게 선물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수를 일부러 떨어뜨리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단기간으로만 본다면 2000포인트에서 2020포인트까지는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장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2020포인트를 만약에 뚫고 올라가게 되면은 2100포인트까지 굉장히 열려있는 장이고요. 그리고 만약 2020포인트를 뚫지 못하면 다시 한번 1950포인트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장이다. 그렇다는 말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슬아슬하게 되게 줄타기 하고 있는 장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지금 장에서 매도를 섣불리 생각을 하기보다는 조금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가진 종목도 그냥 조금 빠진다고 해서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지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장이구나. 그러면 내 종목도 당연히 빠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6월 24일 브렉시트 때였죠. 굉장히 많이 빠졌을 때 저는 강력하게 매수를 하자. 그때는 오히려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사냐고 지금 다 물려있는데 그리고 다 종목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그 전장에서는 분명 현금 비중을 늘리자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좋다 할 때 늘려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늘려놨다면 매수할 수 있는 돈이 생겼겠죠. 그런데 브렉시트 딱 되자마자 아이고 내 생각도 못했는데 살 돈이 없는데 어떡합니까? 어디서 끌어와야 됩니까? 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지금 같은 장에서 미리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어떠한 악재가 닥쳤을 때 우리는 살 수 있는 현금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 준비한 자에게 오는 행복인 거지 그때 돼서 어떻게 합니까? 하면 저도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도 안 팔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조정받는 물타기장이 조정받는 줄타기장이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현금이 주식이 100이라고 했을 때 현금은 어느 정도로 늘려놓는 게 좋겠습니까? 저는 50% 이상을 늘려놓는 50%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왜냐하면 100% 지금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은요.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50% 내가 지금 현금 비중을 늘려놨는데 올라가면 어떡하냐 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려가면 그래 좋다. 물타기를 해서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올라가면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이 올라와 있을 때 모두가 사고자 할 때 팔 수 있는 미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요. 나는 여기까지 수익을 챙기겠다라는 미덕이 필요한 장이다. 그러면 올라갈 때 어떡하냐. 올라가고 조정받을 때 사면 되죠. 왜 그걸 걱정합니까? 올라갈 때 조정받을 때 사면 다시 올라가는데 그거를 왜 걱정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왜 이해가 안 되냐면요. 올라갈 것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못 파는데 내려갈 걸 생각하면은 못 팔면 정말 한이 됩니다. 후회되고요. 그때 팔 걸, 문현진 멘토 말 들을 걸. 그렇게 후회하시면 뭐합니까? 올라갈 것만 보고 로또 될 것만 보고 사시면 뭐합니까?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돈 날리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 저는 지금 장에서는 팔 수 있는 미덕이 필요하고요. 내려갔을 때는 또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 팔아놔야 살 수 있는 돈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기고 뭐고 간에 돈을 굉장히 포트폴리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현금을 내가 지금 비중을 어느 정도 늘려야 되나? 제가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은 세력주, 작전주, 온갖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급등주라는 것들도 있고요. 자, 그런데 미리 매집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돈을 쓴다고 생각하는데 세력들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가진 돈의 한 30%밖에 안 씁니다. 매집을 30% 정도만 해놓고요. 그리고 끌어올릴 때 돈을 엄청나게 많이 써요. 개미 투자자들만 많이 산다고 생각하는데 세력들도 굉장히 많이 돈을 써서 끌어올립니다. 그렇게 끌어올릴 때 물량이 또 한 60%가 들어간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90%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거기서 떨어지면 세력들도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은요 올라갈 때 비중이 없어요. 점점 올라갈 때 없다가 꼭대기에서는 세력들이 들고 있는 비중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개인 투자자들이 다 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고 세력들은 다시 살 수 있는 힘이 생겼기 때문에 떨어질 만큼 기다렸다가 사게 됩니다. 그런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수가 올라왔다고 해서 기뻐만 할 게 아니라 현금을 늘려서 대비를 좀 하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코스피 코스닥 수급과 함께 업종별 흐름도 봤고요.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는 0.69% 상승한 16,612포인트로 거래를 출발했는데요. 어제 바다의 날로 휘장을 하고 돌아온 일본 증시가 미국 증시 상승 여파에 힘을 입어서 오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요. 40전 상승한 1,136원 80전에 출발이 됐는데요. 잠시 뒤 전화 연결해서 외환시장 분위기
분위기 보겠습니다. 지수를 좀 봐드릴게요. 지금 현재 코스피는 하락 반전을 한 상태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다소 좀 위축이 된 상태고요. 코스피는 2012포인트 선에서 움직이는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9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외환시장 분위기 좀 볼게요. 네, 오늘 외환시장은 NH선물의 박성우 연구원께 듣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외환시장 분위기 어떤지 환율 흐름 좀 봐주십시오. 네, 금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 종가 대비 40전 상승한 1136원 80전에 개장했습니다. 전일 뉴욕 외환시장에서는 지난 주말 발생한 터키 분부의 쿠데타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각되었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는 흐름 보였습니다. 안전자산 선호도가 약화되고 다음 주 예정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기대감 속에 달러엔 환율은 106엔대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또한 뉴욕 증시는 연일 사상 최고점을 높여가면서 위험자산 선호 흐름 역시 이어간 모습이고요. 뉴욕 NDF 시장 달러원 환율은 위험자산 선호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 낮아진 레벨에 대한 부담감에 큰 변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금일 서울 외환시장에서는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 속에 위험자산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달러원 환율은 하락 시도가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는 점 역시 달러원 하락을 지지하는 상황입니다. 7월 들어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은 약 2.3조 원가량을 순매수한 상황입니다. 다음 주 예정된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회의에서의 추가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 역시 위험자산 투자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연 저점인 1130원 선까지의 하락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환당국의 속도 조절성 개입 경계감이 여전한 상황이고 1130원대 초반에서의 저점 인식 수입업체들의 결제 수요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달러 위안 환율이 6.7 위안을 넘어서면서 위안화 약세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 역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는 달러원 하단에 지지할 수 있는 요소로 보여집니다. 금일 장중에는 위안화 동향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금일 달러원 환율 등락 범위는 1130원에서 1138원으로 예상합니다. 예, 오늘 선물시장 분위기 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NH선물의 박성우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개장 이슈톡 오늘의 주제부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올해 2분기에 안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 또 주요 건설, 산업 장비 시장 호조에 힘입었다라는 분석인데요. 오늘 두산 관련주들이 급락이 나오는지 잠시 뒤 주가 흐름과 함께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두 분의 의견 듣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슈로 가볼게요. 코스피가 오늘로써 만약에 오름세로 마감이 된다면 7거래일 연속 상승일 텐데 지금은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020선까지 올라오면서 증권주의 주가가 오름세를 보였었는데요. 또 오늘 증권주 중에서도 약간의 희비는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대형 증권주가 이제 바닥을 잘 다졌으니까 지수가 오르면서 같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던데요. 또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지도 듣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두산그룹주가 가장 구조조정을 잘하는 기업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의 실적도 좋았고요. 또 오늘 저희가 앞서서 기업 뉴스를 좀 보내드렸었는데요. 두산중공업도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가는 좀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부터 좀 분석을 해볼게요. 문현주 멘토님. 오늘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걸까요? 예, 이 이슈, 항상 제가 안 좋아하는 이슈들이 나와가지고, 또 오늘 또 부정적으로 비칠까봐 걱정은 되는데, 제가 왜 안 좋아하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먼저 한번 볼게요. 두산 인프라코어입니다. 지금 1월 20일 거의 바닥을 완전히 찍고 난 다음에 올라오다가, 4월 20일이죠. 4월 19일 제일 고점을 찍고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4월 도대체 그럼 4월 19일, 20일에 어떤 이슈가 나왔는지를 한번 보면 제가 왜 이런 이슈를 싫어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4월 20일 인프라코어 이슈를 조금 띄워놨는데요. 흑자 전환, 두산그룹주 목표가 일제히 올랐다고 20일에 발표가 나네요. 그죠? 굉장히 흑자 전환에서 실적이 좋다. 자, 4월 20일 두산중공업 기대 이상의 1분기 실적의 목표가 줄줄이 상향. 잘하는 짓입니다. 그죠? 저는 이거 굉장히 웃기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고점이에요. 그죠? 4월 20일에 고점인데 나왔던 이슈가, 그겁니다. 목표가 올랐다. 그리고 실적이 좋았다. 1분기 흑자 전환했다. 1분기 굉장히, 너무 좋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떨어집니다. 자. 저는, 이러한 이슈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될 건요, 제가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녀분들이 중간고사를 칩니다. 그리고 기말고사도 쳐야 되고요. 1학기, 2학기, 중간, 기말 다 쳐야 되는 건데요. 중간고사 치기 전에는 얘가 성적이 잘 나올까, 안 나올까, 굉장히 기대도 되고, 뭐, 좋은 거 먹여야 될 것 같고, 공부하고 있으면 숨도 죽여가지고 막 해야 되고, 엄청나게 눈치를 많이 보고 좋은 것도 다 해주고, 그리고 잘 나올 것 같은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잘 되겠지, 잘 되겠지. 그런 마음에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딱 시험 치고 났는데 생각보다 시험 성적이 좋아요. 야, 니 80점 예상했는데 90점 나왔네? 하는 그 순간 모든 게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순간은, 야, 오늘 회식하자. 오늘 밖에 나가서 외식 한번 하자 하고, 그 이후에는, 자, 2학기 준비 잘해야지. 자, 그리고 뭐, 기말고사도 공부 열심히 해야지. 자, 그렇게 해놓고, 다음 날이면 그 기쁜 마음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기대감 때문에 살아요. 기대감 때문에. 로또를 산다고 하더라도 1등 되겠지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삶의 활력이 생기는데 토요일 발표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절망스럽습니다. 원래 모든 게 다 그래요.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죠. 모든 게 상자를 딱 열어버리는 그 순간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실적이 좋을 것이다 해서 올라갔는데 좋네 하면은 떨어지게 돼 있는 게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되냐? 1분기, 2분기 실적이 아니라 3분기, 4분기 실적을 예상을 해야죠. 그러면 3분기 실적도 좋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공개가 되고 난 다음에 조정을 받겠구나. 주가가 떨어지겠구나. 모두가 지금 실적 좋다니까 사고 싶은 자리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고 싶은 자리에서 팔 수 있는 미덕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고 싶은 자리에서 팔고, 그리고 주가가 내려오면 어때요? 좋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오면 전부 다 팔고 싶은 자리예요. 안 사고 싶은 자리고, 그때 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두산 인프라코어도 실적 공개 이후에 훅 빠졌을 때 6,000원 선에서 사셨던 분들은 지금 수익 굉장히 즐기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팔 수 있는 또 미덕을 부리고 계시겠죠. 그런데 지금 미리 사셨던 분들은 물려서 고생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지? 실적 좋다는데 왜 그렇지? 그리고 어제 사셨던 분들도 실적 좋다는데 왜 빠지지? 실적이 좋다는데 왜 과거만 생각을 하시죠? 3분기, 4분기가 좋을지 안 좋을지를 생각을 한다면 이 종목을 투자해도 될지 안 될지를 압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자영업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한테 가가지고요.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 내년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지 아시겠습니까? 내년 매출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 모르실걸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기업 분석을 해서 3분기, 4분기 실적을 예상해서 때려 맞추고 하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차트를 보시고 시장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를 생각을 하고 이 업은 그럼 어떤 수혜를 받을까를 생각을 해야지 매출이 올라갈 것이다, 내려갈 것이다는 사장조차도 사실 굉장히 애매한 문제입니다. 이사진들도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뿐이지 그 매출 올라갈 걸 생각하고 살진 않아요. 예상보다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예상보다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이 사업 자체가, 이 업종, 이 시장 자체가 클지 안 클지를 본다면 저는 두산 아직까지는 힘이 조금 남아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굉장히 바닥입니다. 대바닥이라고 하죠. 2007년 고점을 이유로 4만 원을 고점을 이유로 지금 7,000원 선에서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주가 자리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다. 지금 7,000원 자리라는 건요, 거의 2004년대 가격과 비슷합니다. 지금 12년이 지난 지금의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2004년대 가격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많냐, 적냐, 확률 싸움만 한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90%라고 봅니다. 왜냐? 44만원에서 제가 추천을 한다면은 올라갈 가능성은 5%밖에 안 되겠죠. 거기 4만원까지 올라온 힘이 있는데 거기서 더 뛰어가야 되는데. 자, 그런데 지금은 쉴 만큼 쉬었다. 그러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실적이 좋다, 안 좋다라는 이슈를 보고 매매하지 마시고요. 실적 좋다라는 이슈가 나오면 이제 내가 한번 사봐도 되는 시기가 오겠구나. 언제? 조정을 받을 때 들어가시는 겁니다. 항상 주식은요, 파란 봉을 보고 사는 거지 빨간 봉을 보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두산 실적주, 실적 관련해서 두산뿐만 아니라 모든 실적 관련주들이 공개되고 나면은 급락을 한다. 그러면 왜 급락을 하는지 확실하게 아시고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 실적들을 조금 보고 사신다면은 장기간으로 올라갈 종목인지 내려갈 종목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고점인지
저점인지를 확실하게 포지션을 잘 파악하시고 매수하시는 것이 큰 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적 발표 이후로 오늘 주가 빠지는 거에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의견이십니다. 두산그룹주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상태니까 매수해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문현준 멘토님의 의견에 반해서 조비 멘토님은 어떤지 좀 들어볼 텐데 일단 두산인프라코어가 제일 많이 빠지니까 이 종목 좀 봐주세요. 근데 하반기에 두산 바켓이 상장한다고 하는데 이런 이슈는 좀 반영이 안 되는 겁니까? 이미 일단 공개가 되었죠. 두산 바켓은 상장한다라는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 정보가 이미 노출이 되었을 때는 정보로서 좀 가치는 떨어지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산 인프라코어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이 참 대형주입니다. 아주 개장 이후로 참 오래된 기업인데 상당히 해석하는데 좀 오래 걸렸습니다. 대형주는 앞으로 좀 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형주 가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가게도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직 씨라는 분이 이제 창업주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이제 박두병 씨가 초대 회장이 됐고요. 그리고 자녀분이 꽤 많으신데 이 박두병 씨가 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나이가 한 40에서 50 정도 되시는 이제 회장님들이 다들 이제 자리를 좀 차지하고 계십니다. 몇 명인 정도 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분 정도 지금 자리를 하시고 있고요. 한 분 좀 돌아가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현재는 이제 이 부분 이제 이런 이제 3세대 분들이 현재 회장직을 좀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은 현재 4세대에서 지금 증여를 자꾸만 하려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몇 년 뒤에는 이제 회장직을 맡게 될 사람들이겠죠. 근데 이런 지분이 아니라 저는 이제 이 지분에는 변동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4세대에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현재 10살에서 20살 정도 되는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의 지분을 검토함으로써 이 두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봐드렸고요. 이 정도로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이제 ATS는 나와 있지 않죠. 이제 전자공시 시스템을 들어가셔야 되죠.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보도록 하겠는데 두산에서 이제 전체를 누르시고 지분공시 누르시고 주식 등의 대량 사업 공개서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쭉 나오게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주주가 누구냐면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매매하는 것처럼 보도록 하겠는데 두산의 대주주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정보를 누르고 자, 박정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박씨죠. 박씨다 보니까 이제 이 박씨 일가 두산의 회장직 일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원인데 제가 박정원은 어디 부분이에요? 박용곤이라는 그 회장분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박정원이 지금 대주주로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을 박용곤 씨가 이제 회장이죠. 현재는 지금 명예회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지분을 검토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가족과 친분들의 검토 내역이 나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붙에 보시면은 박상정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생년월일이 나와 있습니다. 생년월일이 06년생입니다. 06년생이면 지금 몇 살이죠? 한 17살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 99년생, 97년생, 03년생, 98년생, 저보다 어립니다. 한참 어리죠. 아직 미성년자인데도 거의 100억 가까이 좀 지분을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세대의 지분이 들고 있는데 이걸 왜 보냐면요. 이 어린 분들이 이제 지분이 얼마의 매수가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취득 단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5세대의 취득 단가가 12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산에서 12만 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에서 지분 단가가 12만 원에 5세대에서 증여 또는 많은 분들이 이제 회장이 자기 자식에게 물량을 좀 던져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보시면 12만 원은 여기입니다.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이라는 것은 참 신기하게 떨어질 때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떨어지는 데는 하락이 멈출 때는 딱 두 가지 이유로 하락이 멈추게 되는데 하나는 그 회사의 회장, 주인, 그리고 임원, 그리고 사장, 친척, 친인척이 매수 단가보다 낮을 때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주식은 어떤 통계적 데이터도 맞지만 주식은 사람이 하는 거죠. 근데 가장 사회적 위치가 높은 회장이나 회장의 아들, 이제 회장의 가족들이 지분 단가에서 내려가면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 너무 말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또 두산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자리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두산 인프라 코어를 봐드리기 전에 두산 엔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엔진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인이 매수했을 때와 그리고 두 번째는 1,000원에서 3,000원을 찍었을 때 동전주로 들어가지 않거든요. 대부분 종목들이 1,000원에서 3,000원을 찍으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산엔진은 현재 2,000원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생의 바닥을 한번 찍은 겁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것이니까 두산엔진도 매매 타이밍이 좀 온다면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두산 인프라코어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는 현재 많이 떨어졌죠. 근데 7,000원이죠. 7,000원에 떨어졌기 때문에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순위를 매긴다면 두산 인프라코어는 좀 내리는 걸로 말씀드리겠고, 두산건설 역시도 기업 분석을 볼까요? 두산건설은 계속해서 좀 감자를 쳤는데도 기업이 나아질 생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순이익이 지금 계속해서 적자인 폭을 유지하고 있고, 감자도 계속해서 칩니다. 감자가 이번 연도도 또 치고 작년 2014년에도 쳤기 때문에 저는 굳이 이 순위도 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뭐가 있죠? 두산중공업이 있죠. 두산중공업 역시도 이제 바닥인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좀 하락을 하진 않았기 때문에 바닥 따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 역시도 순위를 좀 내려서 저는 이제 두산이라는 종목과 두산은 이제 임원들이 자기 친척들이 매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좋다라고 생각하고, 두산엔진은 이제 바닥인 3,000원 정도를 2,000원 정도를 찍었기 때문에 두 종목을 가장 우선시 보고, 여기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좋다라는 것은 들어가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저는 이런 조건 안에서는 좋습니다. 두산 그룹주 안에서 고르라 하면 이 두 종목을 고르겠는데요. 두산 그룹주가 아니면 다른 종목을 고를 것 같습니다. 네, 투자의 아이디어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두산 그룹주가 예상보다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조직도를 좀 살펴주셨고, 지분 관계를 보시면서 우리 조이 멘토님께서는 지주 회사인 두산이나 두산엔진 정도 매수 타이밍 괜찮겠다라고 의견을 주시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두 번째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단기간에 202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흐름을 좀 보면요. 코스피가 하락 반전을 해서 2016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는 한데요. 증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죠. 지수가 오르면 증권사들의 주가도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의견을 여쭤볼 텐데요. 먼저 증권사 의견부터 들을게요. 메리츠증권의 정영훈 과장님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에서 증권주는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데 지수 상단이 위쪽으로 좀 강하게 열려 있다면 증권주도 오르게 되겠죠.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증권주들 역시 증시가 화랑일 때 좀 강세 흐름을 좀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최근에 증권주들 워낙에 좀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좀 하락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2,000포인트 선에서 이제 안착 여부가 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2,000포인트 이상으로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증권주들의 좀 흐름이 좀 양호하게 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여기 2,000포인트 선에서 이제 숨고르기가 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좀 증권주 재차 좀 하락 기조를 좀 이어갈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외국인의 좀 매수 기조가 좀 유지가 되면서 증시가 2,000포인트를 안착을 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를 좀 펼치면서 좀 소폭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 지금 지수가 2,000포인트를 도달하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포스코 이런 대표적인 좀 전기전자 업종과 좀 철강주들의 상승이 힘입어서 2,000포인트를 좀 안착을 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들 업종의 좀 전기전자 업종과 철강 업종에 좀 집중되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 섹터 종목들이 좀 계속해서 좀 강세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지 여부가 결국에는 좀 증시 상승의 좀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다소 좀 2,000포인트 정도에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상승이 아니라 일정 부분 일정 섹터들이 좀 상승을 하는 시가총액 좀 상위 대형주들이 좀 상승하는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다소 좀 증시가 좀 조정 장세를 좀 보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증권주에 대해서는 조정 시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2,000포인트에 안착을 하는 움직임을 보여야 증권주를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을 주시네요. 메리츠증권의 정영훈 과장님 의견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제 문현준 멘토님 의견 들을게요. 증권주는 어떻게 보세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약간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괜찮은 투자차고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올해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이 저는 2017
2017년에서 18년 정도 안에는 고점을 한번 찍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2018년 때에는 대폭락장이 한번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저의 이론이 이루어지려면은 2017년, 18년 때 고점을 한번 제대로 찍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증권주가 한번 제대로 날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수랑 증권주는 거의 같이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수가 올라와 있는데 왜 바닥권이냐라고만 본다면 횡보를 할 때도 증권주가 재미가 없거든요. 왜냐하면요, 증권주라는 게 이제 아무래도 펀드 가입을 굉장히 많이 유도를 시키고요. 그리고 주식 투자자들을 많이 유입을 시켜서 수수료로 조금 살아먹고 사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펀드 가입을 할 수가 없는 지금 그런 시점이죠. 펀드 가입을 해도 재미가 없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올라가야지 수익이 나고 내려가면은 손해가 나는데 횡보를 하면 어떠냐? 적금만도 못하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가 직접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차라리 보험업을 하든지 아니면은 적금, 은행을 조금 이용하려는 생각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이렇게 박스권에 횡보를 한다든지 급락을 하거나 움직일 때 증권업종들이 굉장히 인기가 없어지는 이유가 당연히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만약에, 시세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고 주식, 지수가 쭉쭉쭉쭉 올라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때 돼서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 돼서야 사고 싶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산 사람들이 그때 팔 수 있는 미덕을 부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저는 지금 관점에서는 모든 증권업종들이요, 차트를 조금 본다면 차트 한번 보여주실까요? 탑픽 종목도 얘기해 주세요. 어떤 거요? 증권업종 중에서. 증권업종이요? 예. 증권업종 중에 탑픽은 저는 따로 매기진 않고 싶습니다. 저는 증권업종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슈가 증권업종으로 나와서 2017년 아니면 18년에 고점이 나올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아무 종목이나 사도 괜찮죠. 아무 종목이나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차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 한번 띄워주세요. 보세요. SK증권 굉장히 바닥입니다. 그죠? 자, 이 종목도 바닥권에 와 있고요. 그리고 현대증권도요, 바닥이고요. 그리고 유진투자증권도 바닥인데 전부 다 고점을 4월 8일에 찍습니다. 그리고 유안타증권도 4월 10일, 8일에 고점을 찍고 바닥이고요. 그리고 골드브릿지, 하나투자증권 다 다른 회사입니다. 똑같은 회사가 아니고요. 차트가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지수가 올라가면 당연히 올라가는 게 증권업종이 다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종을 사느냐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요. 증권업종에 내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적금을 하는 것보다는 이쪽에 넣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다들 보면은 대신증권도 그렇습니다. 4월 13일에 고점을 찍은 이후로 바닥이고요. 지금 모든 종목이 다 똑같다. 그래서 어떤 종목을 저는 말씀드리기보다는 한 종목 그냥 하나만 증권업종 포트에 내가 증권 포트를 하나 넣어놔야 되겠다. 대신에 중장기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탑픽 종목은 저는 딱히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증권업종은 모두가 차트가 다 똑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어떤 업종을 사는 것보다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업종, 내가 자주 이용하는 업종을 사용하셔서 그런 종목을 사는 게 좋다. 그런데 그거 할 바에 차라리 다른 종목을 하죠. 저는 결론적으로는 증권업종만 본다면은 올라갈 것이나 증권업종을 할 바에는 다른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더 빠르고 더 크게 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문현준 멘토님의 의견을 팔로잉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증권주 지금 투자 괜찮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의견은 일단 같은 의견이신지 조비 멘토님께 여쭤볼게요. 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 저는 따로 분석을 해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면 분석할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사실 말하면 다른 종목을 분석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왜냐면 증권주가 오른다는 뜻은 지수가 좋아진다라는 말이 문현진 멘토님 하셨는데 정말 사실입니다. 시장이 좋아져야지 증권주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올라가면 다른 종목은 20%, 30%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뭐하러 증권주 가지고 매매하세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 가지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6개 정도 되시죠? 그 6개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었죠. 오늘은 조정이 나오는데 2013포인트지만 2020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증권주 상승이 랠리를 펼칠 수 있을까라는 이슈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꾸며봤는데요. 샘플러스의 문현진 멘토, 조비 멘토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설의 종목 시간이죠. 발의 배경환 전문가를 전화로 만나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발의 배경환입니다. 예,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저희를 깜짝 놀래시켜 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지난주 종목부터 리뷰를 해봐야겠죠. 지난 추천주였던 세니트가 단기간에 굉장히 많이 수익을 냈습니다. 먼저 이 종목부터 좀 봐주세요. 네, 세니트 추천가에서 엄청난 급등을 해서 아주 기쁩니다. 개인별 수익 차이는 있지만 SN테크 같은 경우는 6월 2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약 50%에서 약 70% 정도 개인별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났고, 세니트 같은 경우는 약 40% 수익권 현재 지금 나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추천주가 크게 급등을 해서 기쁩니다. 그다음 세니트의 급등 이유를 보면 제가 강조드렸듯이 내일 세니트 투자사 VR 게임 업체인 비주얼 샤워가 VR 게임인 하얀섬 2라는 게임을 전 세계를 상대로 내일 런칭을 하는 소식 때문에 현재 지금 기대치가 반영 중입니다. 그러나 주식은 루머에 사고 뉴스에 팔자라는 격언이 있듯이 일단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을 하시고 뉴스 발표가 지금 내일이죠. 그러니까는 다시 가라앉을 때 뒷뉴스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아직 목표가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꽃이 한 10일간 계속 죽을 수가 없듯이 주가도 쉬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GMS 기회는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단기적으로 사셔서 수익 보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니트는 일단은 파시고 다시 한번 재매수 기회를 노려보자라고 언급하셨네요. 자, 다음으로는 화신테크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리뷰해 주십시오. 네, 화신테크는 지금 큰 폭 상승은 못했지만 연일 견조한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약간 소폭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무슨 기대치 때문에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보일까? 우리는 SN테크나 세니트 같이 급등주를 잡으려면 그 이유를 충분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화신테크가 요즘 거래가 증가하면서 꾸준한 상승세가 이어가는 것은 다름 아닌 삼성 전기차 출시를 앞두고 수혜주로서 주목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1일 6.3 미세먼지 특별대책 세부 이행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친환경차 보급과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에 약 5조 원 예산을 확보하기로 결정을 받고요. 정부는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친환경차인 전기차 등을 교체하는 것을 골자로한 내용입니다. 스마트카나 전기차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충전기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차량 경량화입니다. 왜냐면은 여러 가지 연비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경량화 부품업체인 화신테크를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화신테크는 세계적인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의 셰시를 납품할 뿐 아니라 화신테크 정유진 대표 인터뷰를 들어보면 최근에 유럽 북미에서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 알루미늄 차체 금형도 미국 테슬라 자동차를 비롯해서 현재 지금 납품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포드, 그다음에 미국의 GM, 클라이슬러, 유럽의 벤츠, BMW 쪽 또는 폭스바겐, 인도의 타타 자동차, 중국의 베이징 기차 등의 금형을 수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전기차 관련주가 시기상조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전기차 테마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신테크는 상황이 다릅니다. 현재 직접적인 수혜주로 현재 테슬라 등의 메이저 자동차 회사에 납품 중에 있고 바로 지금 수익으로 연결되고 있어서 미래 가치도 중요하지만 현재 직접적인 수혜주로도 부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며칠 후 실적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계약이나 여러 가지 실적 분석을 해보면 전분기보다 약 20% 이상 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흑자 전환 또는 흑자 전환에 약간 못 미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어닝 서플라이즈 종목으로도 확실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더욱 매력적인 것은 시가총액이 약 360억밖에 안 됩니다. 유통 물량 또한 200만 주 정도에 그쳐 있지만 상상 이상 급등도 기대되는 종목이기에 손절가도 3,100원을 하시고 손절가 3,100원을 하시고 1차 목표가는 정고점인 8,000원 그러니까는 100% 정도 상승을 할 걸 기대를 하고 있고 2차는 12,000원으로 하겠습니다. 예, 화신테크 리뷰해 주셨는데요. 투자 포인트에는 변함이 없으신 상황 들어봤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좀 빠지고 있는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 8,000원, 2차 목표가 12,000원 제시를 하시네요. 오늘 장 추천주도 있으시다고요? 네, 화장품 관련지 바이온을 추천을 앞번에 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오늘 추천주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드 문제가 중국 화장품 진출 관련주들의 상승을 많이 제한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바이온은 그런 대로 흐름은 견조했었습니다. 바이오는 중국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해서 지난 4월 스킨에이지와 포괄적 업무 제휴를 체결하고
공동으로 화장품 사업에 진출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스킨에이지는 2009년도에 설립한 화장품 전문 기업으로 대표적인 특산품은 여성분들은 아실 겁니다. 리타투 등 대형 온라인몰을 비롯해서 올리브영, 아트박스 등 온라인 매장 등 11곳의 해외 기내 면세점에서 이미 진출한 기업이어서 이건 바이온의 화장품 중국 진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한 파트너로서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M&A라고 볼 수 있어 기초가 상당히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이번 업무 제의로 바이오는 스킨에이지 상표권, 사용 권리권을 갖게 되었고, 바이오는 이를 토대로 국내는 물론 중국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병준 바이온 대표는 화장품 사업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며 스킨에이지와 제휴를 통해 국내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여기서 바이온의 포인트를 다시 정리하자면 화장품 중국 시장 진출을 본격화로 현재 바이오는 중국 국가식품의약품 감독관리 총국에 위생허가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곧 중국 정부의 승인이 지금 임박해 있고요. 사법인 증권 취득 이후로 82억 전환사채 발행을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근간 신규 업체 인수를 뜻하는 것이고, 이 또한 대략 재료이고 실적은 흑자 지속으로 큰 폭 증가하는 실적도 기대되는 구간입니다. 현재가는 지금 한 2,560원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초반대입니다. 근데 초대박 재료가 대기 중인 종목으로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서 현재 주가는 대바닥입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850원을 하시고요. 목표가는 실적도 급등 중이고 중국 진출과 새로운 법인 인수 등을 호재가 있어서 1차 정보점인 4,000원을 하고 2차 6,000원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이온까지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발의 배경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어제보다 소폭 밀리면서 2015포인트에 있고요. 오늘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하네요. 코스닥 지수는 0.21% 상승한 702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장중에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쳤는데요. 외국인들의 순매도폭도 다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의 구거래일제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장 막판 들어서는 또 지수가 상승 반전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십시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